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모시고요. 긴급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님과 함께 할 거고요. 주제는 날개를 단 조선업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리고 어닝쇼크, 삼성중공업 급락, 감자유증 영향은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부는 우리 사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우리 김영배 위원이 나오죠. 정말 말이 속사포처럼 빠릅니다. 네. 텐션이 그쵸?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페이팔 실적 리뷰한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핫해요. 이 기업들을 정리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3부까지 채널 고정. 채널 맞나요? 고정. 채널. 그죠? 이것도 채널이죠? 그죠? 채널이죠. 네, 채널 고정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채널 고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판타스틱 플리님 출첵 좋아요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함께 줘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네,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로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오늘 열매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열매팀장님 반갑습니다. 데미안님, JS님, 지연님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오늘도 좀 소통하는 방송하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또는 의견 있으면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포맥스 라이브 야식시장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글로벌 증시 국내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뭐 공매도 재개 이틀 만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옐런 장관이 해명을 했음에도 시장이 조금 긴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초반에는 좀 그랬죠. 네,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고. 시장 말씀하신 건 미국 시장 아니면 한국 시장? 두루두루. 일단 그러면 어떤 일단 거부터? 오늘 시장 오늘 시장 말씀드린 건 한국 시장인데요. 네. 한국 시장 좋았잖아요 오늘. 근데 긴장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조금 밀려서 출발을 했다가 막판에 올라왔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전 스타일 자체가 별로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보통 이제 시황 얘기해달라 그러면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오히려 좀 큰 그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옐런 의장이 아니죠 이제 장관이죠. 저도 계속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장관님께서 그 컨텍스트를 좀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나왔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도대체 왜 저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지? 뭐 저는 그 정도까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런 흔들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물론 워낙 뭐 여러 가지 요즘에 규제 얘기라든지 법인세 얘기라든지 뭐 자본이익세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정말 뭐 너무나 많이 오른 주식들이 나스닥에 포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조정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를 출거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또 정신 차리면 이 정도 낮은 금리에서 저렇게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들인데 왜 주가가 빠져야 되지? 라고 또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 좀 좋은 기회네 정도.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건 이제 지금 성장주 나스닥 이런 얘기들이고요. 반대로 정말 경기가 이제는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경기가 회복을 할 거다라는 이미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이젠 살아나겠네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던 뭐 산업재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뉴스죠 한국에 있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조정을 받았다? 이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눴지만 제가 원래 한국 증시 포트에 잘 안 실는데 엊그저께 저는 3배 레버리지를 실었거든요. 이미 엊그저께. 국내 주식 레버리지 3배짜리. 그거를 진짜요? 제 포트에 한 5% 정도 실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 비웠을 때 저희 우리끼리 승희 씨 없을 때. 그래서 그만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기 민감 국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모든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는 저는 상대적으로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어떤 비중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 들여다보는 시각에서. 그래서 이 옐런 재무장관님이 하신 말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도 우리가 이 옐런의 영향력, 파급력 되게 크니까 네.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숨은 뜻 이런 걸 이제 투자자들은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네.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선 하나씩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옐런 의장이 말했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서 제가 가장 핵심 포인트로 뽑았던 단어는 뭐냐면 생산성 향상. 요거예요. 네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뭐죠?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 주지 않으면 즉 소비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중에 엔드 유저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를 못 시키죠. 네. 그러면 비용만 올라가고 마진은 축소되고 이거는 전형적인 시장의 꼭지.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폭락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언제였냐? 2006년, 2007년, 2008년이었죠. 금융위기. 그죠? 금융위기 바로 전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고. 그래서 산업재 버블이 엄청나게 만들어졌고. 그때 유가 140불 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막 너도 나도 산업재 관련된 공장을 막 짓고 특히 중국이. 캐펙스. 네. 왕창 늘리고 다 너무나 많은 이 과잉 생산을 하게 됐고 엄청난 여파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유가나 뭐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비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판단에는. 근데 이쪽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엄청나게 이 재정을 쓰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하루살이 거 즉 한 1년 뒤면 폭락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져 버리면 이건 정말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그런 과열 현상이 원자재 가격에 안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했던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건 생산성 향상.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생산성 향상이 되려면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서는 절대 답이 없죠. 생산성 향상이란 건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1인당 생산성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비용만 올라가 버리면 그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적절한 금리로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좀 잡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따라서 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마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즉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자 이런 뜻에서 발언을 했던 거고, 근데 갑자기 시장은 그걸 갖다가 뭐 금리를 올려야 되는 둥 마는 둥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상한 리액션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난 지금 금리 올리라고 난 그걸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명한 거죠. 바로 진화를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옐런 재무장관이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생산성이 앞으로 10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그래서 대신에 그렇게 되려면 너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폭등하는 모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고성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이 과거 1950년대 이때 이제 3차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 이때하고 많이 비교를 저는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초부터 그 얘기, 지난주 말부터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시대가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이 되고 있는 시대였던 거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장기간에 정말 좋은 주식시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간이 자그마치 17년, 19년 이렇게 나타났었던 때예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그거의 이 연장선으로서 어떤 이 4차 산업혁명의 이어짐. 그게 언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하냐면 2013년, 14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제 와서 한 6년, 7년 됐고 네.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는 이게 17년짜리, 19년짜리였다. 그러면 이제 지금 7년이니까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발언을 너무 단기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여러 국가들이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질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만약에 그런 그 효과가 없다. 네. 최근에 일어났던 7년만큼의 생산성 향상이 앞으로 또 7년, 10년 동안에 못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리고 마진의 축소 시장은 꼭지 지금 팔기 시작. 그러니까 이 패턴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앞으로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천천히 따라서 올라가고 마진이 유지되고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기업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우 큰 사이클의 중간 지점이고 앞으로 한참 더 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져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2년 더 남았다.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적어도 10년. 올해는 아니고 당연히 내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일시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온다면 2023년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실 2023년 이제 뭐 기준금리를 올린 시작한다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시장은 계속 좋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막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뭐 추상적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1950년대부터 70년대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지금하고 왜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지났었던 때예요. 보통 어떤 큰 위기가 닥치고 나면 다들 으쌰으쌰해서 부양을 막 해야 되고 재정 풀고 통화 풀고 그러니까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재정도 빠르게 쓰니까 부채 비율이 막 올라가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뭔가 변화가 생기죠. 그만큼 노력을 했고 뭔가를 이제 다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그 부채 비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1950년대부터 쭉 해서 1970년대 후반까지 정말 고점이 125% 수준인데 떨어져서 30%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어떤 이 재정 회복이 있었던 구간이죠.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지금은 이게 한 13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때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이 아닌 코로나19. 그리고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19가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만큼 그렇죠. 엄청난 위기였고 이에 따라서 엄청난 부양책을 썼고 이에 따라서 재정을 엄청나게 높여놨다. 재정 적자를. 그래서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이만큼 높아졌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래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변할지.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시면은 10년 국채금리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1950년대부터 뭐 그 전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5년 가까이는 계속 2%대 초중반. 그죠? 그리고 한번 일시적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또 다시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2%대 초반까지. 그래서 정말 3%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시기는 1950년부터 1956년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에 약 뭐 5년 내지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 2.2%대 초반에 3%대까지 계속 그냥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낮은 금리가 유지됐으니까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정말 다 플러스 효과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금리가 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때 주가도 계속 같이 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에는 안 좋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때는 왜 그랬죠? 왜 그러냐면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게 인플레이션과 함께 온 성장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골디락스 구간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보시죠. 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1950년대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 물론 이거는 이제 리세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경기 침체. 이때는 과거 경기 침체. 그리고 나서의 변동성이 있고 나서 이제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여기 보시면 1950년대 초중반부터 보시면은 0%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네. 뭐 거의 네. 딱 붙어 있죠. 네. 언제까지? 거의 뭐 60년대 후반까지. 그래서 이런 아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구간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금리가 조금씩 왜? 부채가 떨어지니까. 네. 금리도 올려도 되는 그런 환경이니까. 자, 그러면서 올라가면 시장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펀디멘트도 같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적인 시기가 올 거다. 그렇죠. 계속 안정적으로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10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 그 기간이 온다면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그때 다우존스가 보시면은 이제 1949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60년대 후반까지 자그마치 531% 올라요. 연간 단위로 매년 11.5% 복리로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이게 17년 오릅니다. 아까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기업의 펀디멘털이 계속 좋아졌다는 얘기죠. 성장을 계속하면서. 자, 이때 다우존스가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S&P겠죠. 그리고 그때의 S&P가 지금으로 따지면 나스닥이겠죠. 많은 기업들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네. 이때는 나스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때 보시면은 이 S&P 500은 665%나 올랐고 연간 단위로 똑같이 11.5% 올랐고 이건 거의 19년이나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신성장을 하고 있는 그때만 하더라도 3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업들 뭐 그게 뭐 컴퓨터와 관련됐던 반도체와 관련됐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구간이 이때 1950년대 이때 이 구간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을 찾고 그냥 안정적으로 옆으로 기는 구간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성장성 이야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뭐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도 성장성이 커버해주면 괜찮다. 생산성. 죄송합니다. 네. 그 생산성을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서 좀 찾아야 될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생산성이 움직이고 있는지도부터 봐야죠. 네네. 그래서 보통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면 네.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봐야 되고 미국을 보던 중국을 보던 어떤 나라를 보던 간에 생산성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이 보시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에 보시면은 생산성이 지표가 26에서 50까지 올라가요. 2배 올라왔네요.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네. 포인트로 따지면 25%나 올라갑니다. 그죠? 자, 이걸 지금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꾸준히 올라요. 이게 네. 왜 이랬냐면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제자리 복귀 구간. 그러고 나서 상당히 제법 긴 기간 동안에 옆으로 기어요. 이때가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보시면 2013년 이후로 빠르게 올라서 100부터 시작해서 지금 110까지 올라와 있어요. 한 10포인트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추가로 10포인트 내지 15포인트를 요만큼 구간에 또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더 경사가 지금 이 가파르기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바이오 산업이 발전했는지
또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빠르게 가상현실 뭐 또는 AI, 로보틱스 뭐 등등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놀랍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를 할지는 정답이 없어요. 그게 그런 모습들이 지금 기업들 실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생산성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저는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우리가 이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명이 일을 하느냐 이게 참여율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1950년대부터 60년대 후반까지 보시면은 미국의 노동 참여율이 60%를 넘어서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계속 생산성이 높아지고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이 안정적인 모습이 계속 나오고 이게 골디락스를 계속 만들어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닷컴 버블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폭락하고 나서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조금씩 올라가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확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아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또다시 62 이하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수준. 여기에 또 임금 상승률은 어떠나요? 뭐 임금 상승률은 이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60년대 이때 6%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나왔는데 지금은 고점으로 올라갔다는 게 4.4%. 그리고 아마 평균적으로 2%가 안 될걸요? 그러면 노동 참여율이 62% 미만. 여기에 임금 상승률은 겨우 2%.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요?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2% 미만 시대가 앞으로 10년을 간다. 근데 노동 생산성 계속 좋아진다. 이건 무조건 주식을 사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큰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일희일비하면서 아 금리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거 팔자. 사실 금리 얘기 나왔었을 때 일시적으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듯 했는데 지금 1.6%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네. 예. 만약에 옐런 의장 말을 정확하게 믿었다면 채권 금리가 2.5% 뭐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런 숫자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자꾸 이 금리에 민감해서 그 금리만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자, 앞으로 금리가 2에서 2.5% 수준 정도는 올라갈 수 있으나 이게 앞으로 굉장히 장기간 유지될 거다. 자, 그러면 금리가 있으니 그럼 기업들,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어떤 생산성 향상과 어떤 ROE를 창출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10%가 평균일 거다. 아니면 20%가 평균일 거다. 아니면 30%가 평균일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밸류를 구할 때 분석하는 툴을 가지고 분석하면 ROE 빼기 금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 캐시 플로우 뭐 디스카운트 모델을 돌리던가 리지주얼 인컴 모델, 잔존 가치 모델을 돌리던가 뭘 돌려 가지고 적정 가치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갭이 넓으면 넓을수록 ROE 빼기 금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ROE를 장기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지 계속 금리가 1.5에서 2 갈 거야, 2에서 2.5 갈 거야 요것만 갖고 그건 사실 큰 변동성이 아니죠. 20% 될 거냐 30% 될 거냐 15% 될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업의 실적, 기업의 펀디멘탈, 기업의 성장성 네, 이런 거에 지금 정말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본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쏟아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미 우리는 금리는 앞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었나요? 뭐 아니면 거의 뭐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드렸던 말씀은 전 채권 빵이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올라간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앞으로 쭉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저는 채권을 들고 있고 싶지 않다. 왜? 그만큼 그러니까 채권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금리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은 옐런 의장이 이제 금리 올라갈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큰 그림에 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조금 올라간다라고 한들 조금 올라간다라고 한들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거고 어찌됐든 간에 장기간의 이제 상승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의 펀더멘탈 ROE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정리 참 잘했습니다. 네. 이해가 좀 잘 됐습니다. 이제 중간 정리 한번 했으니까 조금 더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 사야 돼, 가치주 사야 돼, 맨날 그런 고민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이 못 올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 성장주들이 계속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결국은 그 성장주도 기업 이익이 창출이 되지 않는 상황, 즉 ROE가 높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하고 근데 성장주인데 정말 높은 ROE를 창출해내고 있고 그 갭이 ROE와 금리 차이가 높은 기업일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던 말던 이 주식은 정말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가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주도 금리가 올라가던 말던 ROE가 제자리를 찾아가서 뭐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근데 PBR이 0.5배고 그러면 그러니까 ROE 빼기 금리를 했는데 거의 뭐 8%가 나오는데 PBR이 0.5다? 이건 너무 싸죠. 그러니까 이건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단순 논리로 금리 올라가면 가치주, 성장주 패야 되고 뭐 이 논리가 아니고 이제는 성장주든 가치주든 어떤 ROE를 창출하고 있고 어떤 금리까지 올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치가 어떤지를 판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무조건 성장주였다면 제가 한 6개월 전부터는 성장주를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이었다면 100을 성장주를 들고 갔다면 그중에 30은 덜어내고 그 30을 가지고 경기 민감주든 뭐 가치주든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금리 상승 관련 뭐 수혜주든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뭐 은행주 10% 정도 들고 가고 산업재 한 20% 정도 들어가고 가고 뭐 이런 식의 뭐 그게 뭐 아니면 정말 그냥 배당주로 그냥 들고 가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패턴이 중요하다. 자,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뭐냐면 반도체 그렇게 좋게 얘기하셨지 않냐 성장주. 근데 지금 한 2개월, 3개월 동안 안 좋으니까. 맞아요. 안 좋으니까. 들고 내가 왜 반도체를 들고, 그러니까 조선주를 왜 버리고 왜 반도체주를 샀는지 막 이런 컴플레인들이 있으세요. 승희 씨 같은 분 여기 있습니다. 저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크게 영향을 덜 받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100으로 성장주를 뭐 올해 초까지 들고 계셨다. 그럼 엄청나게 높은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제 포트폴리오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30%를 덜어내서 30%를 다 경기 민감주나 뭐 금리 상승 관련주를 샀다면 거의 70%가 수익이 안 났겠죠.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뭐 한 20% 났다고 칩시다. 근데 30% 이것들이 50% 올라주면 그 20% 빠진 걸 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놨으면 그런 피로감이 안 드실 거예요. 짜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 근데 짜지 않았다라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나 뭐 이런 성장주를 다 던지고 그냥 이걸 다 이쪽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그건 또 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엇박자 나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안 돼 있으시면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 또 성장주만 들고 계시다. 100. 그러면 그중에 30은 들어서
이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을 실어놓고 7대3 전략으로 만들어 놓자. 그러니까 근데 언제 덜어내서 분배할지는 그때그때 매일매일의 시장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본부장님. 이게 좀 길게 봅시다. 그냥 지금 아예 안 해놨다면 네. 한번 템포를 놓쳤으니까 네. 다시 한번 성장주가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통 이건 정확하게 정답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보통 그 9월 달부터 연초까지의 랠리는 성장주. 근데 이제 봄의 랠리는 보통 가치주. 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 이제 봄이 얼마 안 지나면 끝나잖아요. 여름부터 또 계속 성장주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못 맞추겠으면 그냥 7대3 지금부터 만들어 놓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적절한 타이밍에서 포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근데 이런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100% 몰빵 경기 민감주 절대 안 된다. 그거 했다간 큰일 난다. 물론 종목도 잘 골라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컨테이너인데 미국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가 MTR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컨테이너 안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다 풀리 로드가 된 그건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옛날 고점까지는 거리가 멀죠.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일정 부분 투자는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해운주가 있겠죠. 네. 예. 뭐 또 이건 이제 원자재 관련된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고 중국의 PMI는 빠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면 구리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원자재. 예, 2차 전지 플러스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자재 관련된 아니면 뭐 철강, 화학 이런 쪽도 일정 부분 투자. 근데 네. 제가 종목을 오늘 따끈따끈하게 오기 전에 네. 10종목 정도를 뽑아가지고 8종목이네요. 8종목 한국 종목으로 네. 뽑아놓고 제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8개를 2개씩 4개 업종 경기 민감주. 그래서 뭐 철강, 화학, 그 다음에 중공업, 해운 이렇게 조선중공업 이렇게 그래서 4개를 2개씩 뽑아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조선은 조금 걱정돼요. 조선은 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조선을 제외하고 해운, HMM, 네. 네. 엄청나게 저평가로 저희 모델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현대제철 이 중에서 포스코가 굉장히 저평가로 나오고요. 또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을 봤더니 화학주도 일정 부분 매력이 있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 틀리거든요. 네. 또 종목에 따라서 또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산업재 쪽을 뭐 아니면 우리가 경기 민감주 쪽을 전체 포트에 30% 정도 실는다고 치면 이 중에서도 종목을 잘 고르자. 예. 조선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사셨으면 큰일 났죠. 오늘 큰일 났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업종 종목을 정말 하나씩 지금 같은 시대는 정말 공부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네. 그 정도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 저희가 준비를 했죠. 조선, 해운 뭐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연계를 해서 또 딱 저희 연계를 해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아유, 완벽하시네요. 그럼 좀 더 들어볼까요? 지금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지금 거의 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미국 유동성 이야기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유동성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왜 있냐면 지금까지는 뭐 경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언젠가는 테이퍼링과 금리를 높이는 효과, 그러니까 유동성을 빼는 효과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있을지 그리고 또 유동성이 지금만 가지고도 얼마나 시장이 덜 올랐는지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지금 유동성이 뭐 쉽게 빠질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 M1 증가율도 상당히 높고요. M2 증가율도 24% 수준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 대차 대조표도 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거의 2.7배 수준으로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일시적으로 한 400억 달러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흔들렸다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이 대차 대조표는 계속 증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8조 달러를 뚫고 올라갈 거다. 8.8조 달러까지도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유동성은 앞으로 계속 풍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유동성만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M2, 그러니까 제가 이게 2006년도에서 2008년도 고점 찍을 수 있다라고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버핏 지수를 가지고 GDP를 얘기했었으면 2006년이면 꼭지였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동성만 가지고도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으니 그럼 M2로 계산해 보자라고 했었을 때 2008년의 숫자가 나왔던 거고, 그때 2008년에 꼭지를 찍었을 때 M2 나누기 시가총액을 가지고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 거품이 일어난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2000년 닷컴 버블과 2007년, 2008년 이 산업재 버블 때와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유동성만 가지고도 미국 증시는 20% 정도는 더 상승해야 된다. 뭐 나스닥은 거의 37% 정도 더 상승해야 된다.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성장주 중에서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 성장주들이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반도체, 한국, 대만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의 지금 현재의 매력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지수들은. 그래서 너무 이게 걱정하지 말자. 지금 뭐 반도체나 우리나라 지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이런 종목들과 이런 업종들이 조정을 받으면 펀더멘탈로 분석했을 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인내를 가지시고 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2-3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실은 뭔가 미국이 금리 인상 신호를 주기 시작하면 신흥국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아직은 그냥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정말로 얼마나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펀더멘탈을 믿으시는 게 맞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탈이 망가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신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스닥도 지금 좀 조정받았잖아요. S&P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좀 조정받으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답답할 것 같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월 달에 고점 찍고 지수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니까 좀 답답한데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좀 뭐 전략이라든지 앞으로 뭐 좀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물론 우리가 트레이더면 그런 얘기 안 할게요. 트레이더인 경우에는 뭐 당장 지금 뭐 이런 거 가야죠. 그죠? 트레이더면 아예 비트코인을 사셔야죠. 그죠? 뭐 그렇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보통 포트를 구성하고 나의 재산과 내 자식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산업이 미래가 밝은지 아닌지는 계산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내 아들이나 내 자식한테 이런 직장을 구해라.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사라질 뭐 이런 업종에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럼 똑같이 내가 내 돈을 투자를 하는데 왜 반도체 투자를 안 해요? 반도체는 지금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미래가 거의 뭐 무궁무진한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싸우면서 막 패권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투자하셔야죠. 2달, 3달 안 움직였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뭐 안달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포트를 구성하실 때는 저 업종이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성장할지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근데 요즘에 항공주 그렇게 성장 많이 할까요? 좀 어렵겠죠. 뭐 여행주 그렇게 많이 성장할까요? 화학 중에서 특히 뭐 셰일가스 뭐 우리가 지금 저탄소 배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성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똑같이 네포트도 만드시다. 라는 그 말씀드릴게요.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최근에 저는 항공주 이야기 나오니까 좀 눈여겨보던 게 우주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보죠. 아, 그렇습니까? 그때 네. 캐시우드가 누님이라고 하셨죠? 네, 캐시우드. 왜 그러세요? 캐시우드 진짜 몇 년생인지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와, 진짜 너무하십니다. 자꾸 지난번부터 자꾸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네. 항공산업 성장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항공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네네. 정말 매력이 있죠. 제가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ROE가요. 그 기업이 100%씩 나왔던 기업이에요. 너무나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그때는 들여다봤어야 되는 시기고, 근데 지금은 이게 사실. 예, 비행기가 얼마나 더 생산이 많이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답은 없거든요. 네. 근데 우주 항공은 예. 머스크가 있는 한 아니죠. 또 아마존에 배줄 수도 있네요. 네. 그쪽은 성장하겠죠. 전망이 밝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마디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동안 쭉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길게 보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투자를 하시죠. 네, 투자를 하자 그리고 길게 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자. 네, 투기보다는 투자. 탑픽을 좀 물어봐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탑픽. 탑픽. 픽. 근데 아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국내 주식 8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종목도 이야기하셨고. 네네. 아마 돌려보시면 나오기는 할 건데. 근데 그게 뭐 사실 딱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업종에 네네. 뭐 그러니까 개별 업종별마다 종목 2개씩.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죠? 반도체. 네. 뭐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네.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삼성 SDI, LG화, 뭐 LG 뭐죠? 이제 이름이 바뀌었나? 아무튼 네. 뭐 그다음에 바이오는 종목은 전 싫어해요. 그냥 ETF. 네. 워낙에 종목마다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언택트 산업은 당연히 카카오, 네이버.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화학, 정유, 기계, 중공업, 뭐 해운 이쪽에서도 뽑아 보면 한 종목씩 뽑아도 되겠죠. 아까 HMM, 뭐 포스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SOE 정도 나오나? 네. 근데 조선은 좀 헷갈려요 지금. 그 조선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네. 아니 그 탑픽 물어보신 분이 우주항공주에서요 유유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인텔리안 테크가 떠오르는데 혹시 우주항공주 중에서도 저는 한국 종목을 잘 몰라서. 그렇다면 뭐 다음에 또 모시게 된다면 그때 여쭤보도록 할게요. 될 수 있으면 한국 중소형주는 제가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서. 워낙 바쁘셔서 작은 데까지 저는 지금 27개 국가를 들여다보고 있고 미국 주식 위주로 좀.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내용이 좋다고 또 나와주시면 안 되냐고 아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말씀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더 자주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좀 드리면서 저희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